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즉각 이건 IRBM이다라고 하던데 이게 ICBM급으로 봐야 됩니까? IRBM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IRBM,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ICBM이라 그러면 6,000km 이상을 나가는 대륙간 탄도탄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화성 12호는 최대 사거리가 5,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예. 한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이번 경우에는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거리를 조정해서 예. 절반 정도 날려보낸 걸로 봤을 때 화성 12호의 또 다른 발사, IRBM의 또 다른 발사하고 괌 타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사거리 조절, 이걸 왜 군에서 0.4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정밀도를 맞춰보는 것이죠. 네. 3,700여 킬로미터 날아가면 북한에서 괌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면서요? 괌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난번 발사가 이제 연료량을 조절해가지고 2,800km를 날려보냈는데 이게 북한으로 봐선 계산착오입니다. 예. 정확하게 한 3,400km에 맞춰서 날려보낸다고 하는 것이 크게 못 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다시 계산해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고, 네. 결국 그 결과 이번에는 또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러네요. 예, 이걸 만약에 괌으로 쐈더라면 저번 것은 훨씬 못 미쳐 떨어졌고 이번엔 괌 상공을 지나서 예. 또 후방의 바다에 떨어지는. 어쨌든 괌을 겨냥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발사 고도하고 연료량 같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보고 있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네. 유사시의 괌 타격 능력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 태평양 수준으로 확전을 도모할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예. 하지만 미국 본토를 바로 타격할 정도급인 ICBM급이라고는 아직 보기 어렵다. 예, 이거는 그런 ICBM 목적이 아니고 ICBM은 지난 7월 28일 날 쏜 게 ICBM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정상각도로 쏜 게 아니라 고각으로 쐈죠. 예, 고각으로 쏴서 능력을 슬쩍슬쩍 보여주기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ICBM을 정상각도로 쏘는 이런 시험을 언제 할 것이냐가 그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된 겁니다. 네. 자, 우리 군도 미리 어제부터 알았다 그러고, 근데 이렇게 하루 전에 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 수 있어요?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어디 백두산 부근의 은폐된 기지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네. 뻔한 평양 순환 비행장이라든가 예. 이렇게 드러난 장소에서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의 그렇군요. 반복이라고. 예. 그래서 미리 알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미리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쏘면은 즉각 응징하라라는 지시를 미리 내렸다 그러고,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쏜 6분 만에 응징 보복 실사견 훈련을 했는데 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대응은 매우 의미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 이후에 신속하게 응징 보복했다는 거는 지금과 같은 훈련 상황에서 얘기지. 예. 유사시에는 쏠려는 조짐만 보여도 발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걸 이제 국방부에서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즉, 북한이 쏠 징후가 보이면은 사전에 발사 이전에 제압하겠다는 게 킬체인 개념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발사 이후 6분 만에 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에서지, 만일에 전쟁 시에 이렇게 됐다면 실패한 작전입니다. 그러면 즉 조짐만 보여도 우리가 미리 쐈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지금 국방부의 킬체인의 선제 공격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선제 공격 작전 개념은 쏘는 징후만 보여도 미리 타격한다. 네. 예, 이런 개념으로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6분 만에 한 것이 실전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지적은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입니다만 아마 이런 부담도 있었겠죠.
어제부터 이미 징후는 간파했고 그러면 오늘 새벽에 이제 곧 쏠 거다라는 걸 또 우리가 파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전에 우리가 현무 미사일 발사를 해버리게 되면 그걸 알고 북한이 안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를 고려했을 때 사전 대비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예, 저도 그걸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예. 도대체 언제 쏜다는 걸 판단할 것이면 예. 말은 듣기에 좋죠. 선제 공격해서 제압해버린다. 그런데 과연 그걸 무슨 수단으로 파악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숙제가 있는 것이죠. 숙제가 있다. 게다가 현무2 미사일을 2발을 쐈는데 하나는 제대로 날아갔지만 하나는 발사 직후에 그냥 추락했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추락을 여러 번 했듯이 우리 미사일도 성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 한국군의 미사일 전략이라는 것은 우선 그 성능 시험 평가를 미국처럼 여러 번 반복해보는 이런 고비용의 시험 평가를 거쳤다기 보기 어려울 것이고 또 이런 실전 시험을 할 만한 장소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이나 뭐 사막지대에서 여러 차례 시험 평가하지만은 우리는 그 주변국들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래서 한반도 부근에서는 시험 평가를 해볼 만한 충분한 시험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미사일 전력이 과연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점들도 앞으로 별도의 검열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예. 뭐 유엔의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사흘 만이고 우리 정부는 뭐 800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직후고 북한은 뭐 아랑곳 없이 계속 이런 테스트와 실험 발사를 계속 할 거라고 보시죠? 예, 북한은 이미 자체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외부의 어떤 압박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태평양 지역으로 확전 전략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방침이 서 있는 이상 알겠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여요. 자기 갈 길 가면서 계속 실험하고 발사할 것이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우선 이런 어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당연히 강력히 규탄하고 응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북한이 그 쌍중단,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핵동결안을 거둬들인 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 했던 말이고 중국이 주장하고 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적 대안을 조금 더 극대화해보자. 저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보다는 우리가 배제했던 대안들을 다시 좀 복원해서 제재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기조를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고요. 자, 이제 외교적 해법은 또 뭐가 있겠는지 바로 몇 시간 후 내일 오전 4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된다는데 미리 좀 내다보겠습니다. 전 유엔 대사이시죠? 오준 전 대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긴급 소집은 됐습니다만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지 딱 사흘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에 또 새로운 제재안이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렇게 금방 또 제재를 새로 강화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제재가 이미 유엔 제재로서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제재죠. 그래서 제재를 금방 다시 채택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확실하게 대응을 한다, 회의를 한다, 뭐 이런 의의가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대사님께서는 유엔 제재 가운데는 상당히 강력한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또 애초 미국의 초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빠져가지고 뭐 결국은 솜방망이다, 또 북한의 내성만 키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북한이 거의 핵 능력을 완성했고 그리고 마저 지금 시험을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마저 마치겠다, 완성하겠다 하는 의지가 지금처럼 강한 상황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단을 목표로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단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핵실험, 미사일 실험 다 했으니까 이제는 뭐 대화를 하자, 경제 협력을 하자, 경제 개발을 시도하겠다 할 때 핵무기를 선택하거나 경제 개발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그런 구도를 만든다는 데에서만 제재가 의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아무리 제재를 강화해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을 걸로 보신다? 예, 이제 다 됐으니까요. 거의 마지막 단계니까? 예. 예. 그러면 추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북한이 이제 우리 실험 다 끝났으니 대화합시다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현재와 같은 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네.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다면 어쨌든 지금도 강한데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제재 하에서는 북한이 경제 개발로 갈 수가 없는 제가 볼 땐 현재 제재만 가지고도 이런 제재 하에서는 경제 개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즉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제재를 다 풀고 경제 개발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카드를 그렇죠. 그때 던져라. 예. 그럼 그때 만약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추가로 더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걸 그때 써라 이 말인가요? 뭐 이번에도 물론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지금 제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도 이런 제재 하에서 그러니까 대외 경제 활동이 거의 다 불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제재 하에서 어떤 나라도 경제 발전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버티기는 하지만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 조금 있으면 북한이 대화 제스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 능력을 80%를 가졌든 90%를 가졌든 예. 95%를 가졌든 예. 핵 능력이라는 건 어차피 입증되는 능력이 아니고 예. 추정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능력을 완성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완성했다고 보고 이제 북한은 대화 제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때 더 강한 제재를 받을래 아니면 포기할래 양자택일을 요구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압박의 의미는 이제는 거기서 찾아야 되고요. 네. 그런 압박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 핵 능력을 상쇄하는 방위력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어느 걸 하나만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예. 전술핵을 재도입한다든지 우리 자체가 핵무장을 한다든지 예. 뭐 아니면 지금처럼 미국의 전략핵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하는 그 방식으로 한다든지 예.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안보적 고려를 생각해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예. 북한의 핵 능력을 상쇄한다는 거는 핵 저지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반드시 북한도 핵 공격을 받는다. 예. 이런 상황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전술핵이 됐든 또는 다른 종류가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 쪽은 조금 아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만 북한이 일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우리도 한미 간의 군사훈련 같은 거를 중단하는 뭐 쌍중단 같은 제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방안들은 모두 일단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면은 말하자면 흥정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중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사실은 2005년에 9.19 공동성명에 미북 관계 개선을 포함해서 상세한 내용이 이미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거기에 추가해서 이것을 얹어주면은 북한이 중단하지 않겠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중단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결이나 레드라인이라는 단어는 지금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핵 능력을 가졌을 때 의미가 있지. 지금 단계에서는 동결, 레드라인 이런 단어들은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국제기구 통해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안을 또 던지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무슨 변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그런 정치 안보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1년간, 작년에 1년간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죠. 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계속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그것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그 압박을 높이는 것과 마치 엇박자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그 발표의 시기는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화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임박했다고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네, 저는 북한의 핵 능력이 거의 완성했다고 보고요. 네. 그 핵실험, 미사일 실험은 이제 중지한 다음부터 사실 중지하는 순간이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지하면 기뻐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포기하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상대할 수 있는 방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네.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 유엔 대사 오준 전 상황에서 얘기지. 유사시에는 쏠려는 조짐만 보여도 발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국방부에서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즉, 북한이 쏠 징후가 보이면은 사전에 발사 이전에 제압하겠다는 게 킬체인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발사 이후 6분 만에 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에서지. 만일에 전쟁 시에 이렇게 됐다면 실패한 작전입니다. 그러면 즉 조짐만 보여도 우리가 미리 쐈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지금 국방부의 킬체인의 선제 공격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선제 공격 작전 개념은 쏘는 징후만 보여도 미리 타격한다. 이런 개념으로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6분 만에 한 것이 실전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지적은 뭐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입니다만 아마 이런 부담도 있었겠죠. 어제부터 이미 징후는 간파했고 그러면 오늘 새벽에 이제 곧 쏠 거다라는 걸 또 우리가 뭔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즉각 이건 IRBM이다라고 하던데 이게 ICBM급으로 봐야 됩니까? IRBM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IRBM 그 중거리 미사일이란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ICBM이라 그러면 6,000km 이상을 나가는 대륙간 탄도탄을 이야기하는 건데 화성 12호는 최대 사거리가 5,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단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거리를 조정해서 절반 정도 날려보낸 걸로 봤을 때 화성 12호의 또 다른 발사, IRBM의 또 다른 발사하고 괌 타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사거리 조절, 이걸 왜 군에서 0.4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 정밀도를 맞춰보는 것이죠. 3,700여 킬로미터 날아가면 북한에서 �괌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면서요? 괌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난번 발사가 이제 연료량을 조절해가지고 2,800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전에 우리가 현무 미사일 발사를 해버리게 되면 그걸 알고 북한이 안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를 고려했을 때 사전 대비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저도 그걸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도대체 언제 쏜다는 걸 판단할 것이면 말은 듣기에 좋죠. 선제 공격해서 제압해버린다. 그런데 과연 그걸 무슨 수단으로 파악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숙제가 있는 것이죠. 숙제가 있다. 게다가 현무2 미사일을 두 발을 쐈는데 하나는 제대로 날아갔지만 하나는 발사 직후에 그냥 추락했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추락을 여러 번 했듯이 우리 미사일도 성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사실 이 한국군의 미사일 전략이라는 것은 우선 그 성능 시험 평가를 미국처럼 여러 번 반복해보는 이런 고비용의 시험 평가를 거쳤다기 보기 어려울 것이고 또 이런 실전 시험을 할 만한 장소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이나 뭐 사막지대에서 여러 차례 시험 평가하지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상 각도로 쏜 게 아니라
고각으로 쐈죠. 고각으로 쏴서 능력을 슬쩍슬쩍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ICBM을 정상 각도로 쏘는 이런 시험을 언제 할 것이냐가 그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된 겁니다. 네. 자, 우리 군도 미리 어제부터 알았다 그러고, 근데 이렇게 하루 전에 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 수 있어요?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어디 백두산 부근의 은폐된 기지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네. 뻔한 그 평양 순환 비행장이라든가 이렇게 드러난 장소에서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의 반복이라고. 그래서 미리 알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미리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쏘면은 즉각 응징하라라는 지시를 미리 내렸다 그러고,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쏜 6분 만에 응징 보복 실사견 훈련을 했는데 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대응은 매우 의미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 이후에 신속하게 응징 보복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훈련 상의 키로를 날려보냈는데 이게 북한으로 봐선 계산 착오입니다. 정확하게 한 3,400km에 맞춰서 날려보낸다고 하는 것이 크게 못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다시 계산해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결국 그 결과 이번에는 또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러네요. 이걸 만약에 괌으로 쐈더라면 저번 것은 훨씬 못 미쳐 떨어졌고 이번엔 괌 상공을 지나서 그 후방의 바다에 떨어지는. 어쨌든 괌을 겨냥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발사 고도하고 연료량 같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보고 있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유사시의 괌 타격 능력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 태평양 수준으로 확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지만 미국 본토를 바로 타격할 정도급인 ICBM급이라고는 아직 보기 어렵다. 이거는 그런 ICBM 목적이 아니고 ICBM은 지난 7월 28일 날 쏜 게 ICBM입니다.